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운 항만 물류의 디지털 대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부산연구원의 장하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연구원은 부산에 있는 도시와 사람과 또 바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CS 산하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또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과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청년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좀 뵙고 함께 교감하며 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차 작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만났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좀 아쉽지만 우리가 또 이러한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아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오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기대도 됩니다. 서도가 조금 길었지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대전환은 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주위에도 이런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실제 전문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어, 이런 주제를 좀 용기 있게 가져온 이유는 바로 해운 항만 물류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종사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또 저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을 좀 선도하는 그런 인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아울러 지금까지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있는 기존 산업들이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학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에 좀 더 빨리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까지 연구한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향후에도 이제 저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갈 예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음에는 나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잠시 조금 소개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산하 종합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 저희 그 부산연구원의 영어 이니셜인 BDI가 좀 더 익숙하신 분도 나중에 아마 생기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제 어떻게 보면 이력이라고 하면 실제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직업들을 다 한 번씩 가져봤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부산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한국항만연수원이라는 항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 스마트 그리고 항만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공공기관이죠. 부산연구원에서 관련된 또 해양과 항만과 또 물류에 대한 여러 스마트한 부분으로 갈 정책들을 또 연구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다양한 또 지금 이력들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전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아가서 쓰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야 하고
새로운 영역들을 이제 개척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많은 선배들이 행하셨던 그러한 그 이력들 또 한 곳에서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향후에는 아마 저처럼 저보다 더 다양한 어떤 곳에서 아마 활동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융복합된 어떤 인력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 능력이고요. 오늘 조금 그 이야기들도 이후에 조금 풀어갈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 과연 나의 이력을 어떻게 키워갈 건가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런 점 여러분들의 어떤 기회이자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제 이력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바로 빌 게이츠를 조금 모시고 왔습니다. 아마 영어 뭐 또 여러분들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것을 먼저 번역을 하면 우리는 늘 2년 후 닥칠 변화는 과대평가하면서 10년 후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 절대 방심하거나 나태해지지 마라. 라고 빌 게이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또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는 또 분들은 또 빌 게이츠와 또 뭐 코로나 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억측이지만 또 그럴듯한 그런 아마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또 살아있는 또 깨어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빌 게이츠의 이야기 중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들고 온 이유는 오늘의 주제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대전환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은 무수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주제가 없는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메타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당장 닥칠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우리가 늘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과대평가하지만 어, 여러분들 지금 10년 후에 일어날 분명히 그것이 올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것들에 대해서 절대 방심하거나 나태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올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지속적으로 챙겨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나이 또 저보다 어, 더 많은 나이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시대가 오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찬찬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태해지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제 포레스트라고 하는 글로벌 리서치사에 계신 니겔 패닉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디지털 프리데이터 또는 디지털 프레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좀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때는 이제 이 니겔 패닉이 바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기업은 어느 한 곳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약탈자,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약탈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디지털 약탈자에게 빼앗기는 바로 디지털 희생양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즉, 지금의 이 시대, 또 이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디지털화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속할 그 기업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디지털 약탈자가 되어서 winner takes all, 즉 모든 어떤 이득들을 다 가져가는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여러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야 될 또 여러분들이 또 지향하는 그 기업이 바로 디지털 약탈자가 될 것인가 디지털 희생양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약탈자라고 하는 프리데이터가 뭐 좋은 뜻은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치열한 전쟁터인 바로 이 비즈니스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약탈자의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전에는 잘 나갔지만은 향후에는 디지털 희생양이 되는 그런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나이 또 저희 나이보다 약간 더 많을 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보존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곳에 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리겔 패닉의 우리에게 주는 바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주제들 계속 제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대전환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좀 더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우리에게 좀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보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석을 하면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새 또 유력 그 대선 후보인 한 분이 또 1호 공약으로 이제 대전환을 디지털 대전환을 꺼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이미 우리들에게 아주 와 있는데 좀 전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약하고 대전환은 조금 표현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혼용하더라도 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표현 중심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변화들 여러분들 좀 더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의 조금 핵심 분야죠. 바로 해운 물류 디지털 대전환의 어떤 실제 전략들. 이 전략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요번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개념들, 단순히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실제 이 디지털 대전환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또 실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에 맞는 지금 대부분 이제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에 맞는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은 저에게 부탁된 시간 한 2시간 정도 되는데요. 좀 핵심적인 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해서 좀 2시 이내에는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 사안이어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어떤 강의들을 좀 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좋은 기회에 또 허락해 주신 어떤 신윤규 교수님의 또 어, 감사해 드릴 수 있는 그 방법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또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더라도 조금 집중해서 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여러 좀 서두들이 많이 길었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대전환과 미래 산업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였죠. 예, 26일부터 28일까지 세계 해양 포럼이 우리 부산에서 열렸고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만나는 바와 같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세계 해양 포럼을 치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어떤 최신 트렌드 그리고 과연 해외 석학들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세계해양 포럼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10월 마지막 주에 했던 그 포럼의 전체 내용들이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만 챙길 것이 아니고 그 외의 것들을 다 챙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는 인재로 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 포럼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들을 제가 물론 이게 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만 좀 10대 메시지 중심으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 세계 해양 포럼에서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지금 행동하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다라는 세계 해양 포럼 기획위원장이신 김현겸 펜스타 회장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전반적인 전체적인 주제들이 지금 이제 행동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이제 여러분들 물론 뭐 어제 또 뉴스에 여러 뭐 팬데믹에 따른 또 새로운 어떤 그 위험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계적 그 바로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기회이고요. 오늘 이번에 또 기조의 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팬데믹이 축의 대전환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바로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변화가 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지금까지 맞았는데 바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한 변화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어떤 그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청색 경제라고 하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경제에 대한 투자가 바로 서둘러 가야 되고 이 서두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해양의 어떤 비즈니스들이 더 빨리 여러분들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 바로 이 그린 에너지 선도국이 될 어떤 산업과 인프라가 충분한데 8번으로 보시면은 지금 산업 전체가 그런 그린 솔루션을 찾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된다? 향후에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에 해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그린, 스마트 이 두 축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기회가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다가 그린 그리고 스마트를 함께 가지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솔루션을 여러분들만의 솔루션도 바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세계양 포럼에서 나온 여러 또 핵심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해양 강국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바로 강력한 국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시기가 왔고요. 그리고 어떤 식량 위기 안보의 해결도 바로 지속 가능한 어업에 달려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어업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러 지금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미들이 이미 보였고, 지금 여러분들 폭등하고 있는 여러 그런 원자재의 모습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위기들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산업에 어떤 여러 위기도 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어떤 기회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도시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이 있는 부산에 좀 관심 가져야 되실 부분은 바로 우리 가덕도 신공항, 메가시티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단순히 그냥 어떤 행사이거나 또는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고 또 어떤 그 뭐 신공항, 공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부산이 그린 스마트 해양 도시로의 어떤 대전환의 어떤 기회가 되고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 인문학, 해양 콘텐츠가 지금 현재 어떤 지역화, 산업화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어떤 주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세계양 포럼의 그 특별 세션인 인문 분야에 있어서 바로 이번에는 해적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던 어떤 해적 정신, 이 애플이 그러한 기존 어떤 그 산업 체계에서 해적과 같은 어떤 정신으로 지금의 어떤 실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번 해적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어떤 콘텐츠화도 있지만은 이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해적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던진 재밌는 그 강연과 그리고 세미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요. 결론적으로 세계양 포럼에서는요. 과거에 대한 과도한 확신과 과거지향적 합리화를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과거에
어떤 찬란했던 어떤 실적과 어떤 그 과거에 줬던 여러 많은 어떤 그런 그 우리들의 지금 보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좋았던 것들을 우리 이제는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이번에 이후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디스럽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오션 비즈니스의 디스럽션. 즉, 디스럽션이 뭐죠? 바로 붕괴죠. 기존의 것들을 이미 우리가 충분히 그 영화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디스럽션, 붕괴시키고 지금부터 행동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세계 해양 포럼의 주제였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들은 명명을 했는데, 이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영역도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민첩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변화들이 현재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오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들은 바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것을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아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디지털 대전환을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의 바로 기업 가치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아마 더 클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월마트라고 하는 거대 유통 기업이 어, 지금도 있죠. 있지만 그 이후에 생겼던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했던 아마존이 지금 바로 어떤 기업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마존을 단순히 어떤 상거래 기업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서 우리 또 항만 물류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아마존은 어, 아마존이 보유한 물품에 대한 물류까지도, 바로 항공기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어떤 거대 물류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 아마존은 성장했고, 그 기업의 가치가 여러분들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그 호텔 체인이죠. 메리어트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와 거의 그 2019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가 메리어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커졌고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에어비앤비가 더 많이 앞섰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와 우버, 뭐 이거는 더 비교할 바도 안 되죠. 예. 지금 여기서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또 여러 디지털 혁신 기업들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바로 전기 자동차 기업이 기존에 있던 그런 기업들, 1등 기업들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뭐 이미 이제 흔히 듣는,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고요. 결국은 뭐냐?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향후에 어떻게 될는지 이미 우리가 해외사에서 봐왔는데도 아직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전의 방식, 예전의 과거의 어떤 합리화를 시키고 과거지향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변화, 변신, 또는 뭐 전환, 뭐 요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센 강도죠. 뭐냐면 변화보다도 한층 높은 강도의 어떤 근원적인 변화와 변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쓰고 한글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처음 해석이 됐는데요. 이 전환은 약간은 영어로는 좀 트랜짓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변화가, 전환이 그냥 우리가 받는 느낌은 지금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인 변화보다도 한층 높은 강도의 근원적인 변화와 변혁을 뜻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는 이제 디지털을 디지털 전환이라 쓰지 않고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이 대자를 붙여서 단순한 어떤 변화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아주 높은 강도의 어떤 변혁을 여러분들 바로
이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단순히 우리가 디지털 전환 이러면 그냥 옮겨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생각에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버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무엇이냐? 그냥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밑에 보이시는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이렇게 혼용되고 쓰고 있지만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단순히 디지털화되지 않은 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의미한다라는 뜻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 다릅니다. 즉 디지털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디지털적인 모든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디지털 기반의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 이 모든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이다라는 거죠. 즉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은 디지털라이제이션과는 다르게 바로 뭐다? 그 중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밑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경제, 산업, 사회, 정치, 교육 모든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이 다 바뀌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면 이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이 분야 중에서 특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쓸 때는 경제 산업적인 부분, 즉 비즈니스 부분의 어떤 큰 어떤 총체적인 변화, 변혁을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막 혼용해서 쓴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혼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은 단순히 디지털화를 의미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비즈니스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모든 것, 비즈니스의 어떤 디지털적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근본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변화된다. 즉, 여러분들이 일할 그 기업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전략이 바로 뭐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있던 과거 지향적인 사고와 과거의 어떤 합리적인 과거 지향적 합리화를 모두 다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한다? 디지털 디스럽션이라는 표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바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오늘 아마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 저는 오히려 디지털 디스럽션이라는 이 뜻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비즈니스적인 어떤 잘 나갔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뭐 한국에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또 취업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예전에 어떤 지금까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완전 근원적으로 변화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예. 예, 잠시 제가 물 한 잔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드시죠? 지금 뭐 11페이지고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 조금 보고 좀 조정할 것들은 좀 하겠습니다. 근데 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요. 나중에 뒤쪽 부분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관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대전환을 바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베인 컴퍼니에서는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게임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집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도 바로 뭡니까?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AT, 킴이라고 하는, 컨이라고 하는 이 그 컨설팅사에서도요. 어떤 최신 기술인 바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IoT,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어떤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경영 환경상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이다. 뭐 딱 보이시죠? 비즈니스. 세계적인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도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서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 또 비즈니스입니다. IBM,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 즉, 여러분들 좀 이제 느낌이 오시죠? 패턴이 만들어지죠? 바로 뭡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IT 기술,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뭐라는 거다? 바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 IDC에서도요. 고객 및 마켓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디지털로 하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경영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 즉 뭡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민첩하게 비즈니스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죠? 바로 산업의 어떤 경쟁력과 또 지배력을 키워가는 거죠. WEF 우리 뭡니까? 바로 우리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요. 바로 뭐 어떻게 하죠? 디지털 기술 및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예. 요 비즈니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SBRI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새롭게 정립되며 기존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가치 있는 정보가 축적 활용되는 디지털 대전환이 핵심 요소다. 여러분들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여러 많은 어떤 그 기업들에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제 바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요. 바로 이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또 그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여러 주요 세계적인 컨설팅사에서 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준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수준이죠. 그냥 지금 현재 디지털라이즈 되지 않은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이것들이 가속화되었죠. 앞에서 살펴봤던 바와 똑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쟁력이 바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 기업들은 어떻죠? 바로 유니콘 기업이 되고 불지의 어떤 큰 어떤 기업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아까 제가 패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지 않으면 기업도 하지 않으면 또 바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이후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프리테이터가 될 것인지 약탈자가 될 것인지 희생양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뭐 동향이라고 이렇게 적었지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운 산업, 우리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은 어떻죠?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어떤 산업의 경계와 그다음에 규모가 확장이 되고 있죠. 예, 아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분야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계해양 포럼에서는요. 뭐라고 했죠? 바로 그것을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산업이 해운, 항만, 물류라고 한다면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만 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뭡니까? 아까 아마존의 이야기와처럼 또 이번 아마 그 컨테이너선 그리고 컨테이너 뭐 박스 이런 어떤 그 물류 대란이 지금 2021년도에 큰 이슈죠. 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화주들이 직접적으로 아마 더 이 해운 항만 물류 산업에 뛰어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없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없는 굴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비즈니스 활동을 통제할 수가 없고 혁신의 속도가 빠른 제품과 서비스가
요구가 되는 이러한 뭐 전자상거래부터 비롯해서요. 이런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산업 경쟁 요소가 이미 2013년도에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건 더 많이 이제는 뭡니까? 부각이 됐을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없는 거죠. 이 그 경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영역을 우리 스스로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뭐 물류 산업은 지금 현재 있는 수준은 자율운항 선박,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이 디지털 대전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뭐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카보니제이션, 즉 탄소화에 대한 이런 어떤 친환경을 위한 여러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내일인 11월 26일에 선박 관리 산업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제 저도 이제 발표를 했고 또 다른 두 분이 바로 카보니제이션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예. 이것이 어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야 될 때에 우리는 아직까지 현재 디지털 되지 않았던 것을 디지털화하는 어떤 자율운항 선박이나 디지털 트윈 수준 블록체인은 말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와 중요한 아주 밀접한 이 블록체인 기술이지만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 지금 체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러한 뭐 자율운항 선박과 더불어서 뭡니까? 다양한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이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모니터에서 바로 뭡니까? 여러 이상 징후들을 예측을 하고 정비가 가능한 뭐 그런 어떤 그 선제적인 어떤 그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신산업의 그 해양 신산업의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블록체인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어, 선사인 바로 머스크사나 이런 어떤 굴지의 기업들은 이제 그런 해운 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블록체인이나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본인이 행해지는 그런 국제적인 무역 시에 발생하는 정보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선점하기 위한 여러 징후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 필요할까요?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던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저희들이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지만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디지털 대전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잠시 설명드렸었죠. 디지털 프리데이터가 될 것인지, 약탈자가 될 것인지, 플레이, 즉 뭡니까? 희생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걸 한번 좀 보시면요. 디지털 기술의 어떤 놀라운 혁신으로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의 접근 방식과 시도가 일어나지고 있어요. 즉, 아까 또 정리가 되죠? 모호해진 산업 경계입니다. 예전에 전통 사업자들이 어떤 뭐 허가제나 뭐 여러 그런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늘 했었었죠. 우리 해운 항만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겁니다. 혁신 기업들은 어떻죠? 바로 이런 디지털 신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존 굳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접근이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우리 뭐 해운 항만 물류라고 이야기합시다. 기존 사업자 역할까지도 바로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 팬데믹과 그리고 지금 물류 대란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또 바로 수요층이 문제입니다. 바로 고객이라고 하는 이 수요자가 이 디지털 기술이 이미 익숙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방식, 지금 우리 해운 항만 물류가 예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뭡니까? 항만을 통해서 배가 떠나면 그 화물이 내 화물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화주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충분한 어떤 뭡니까? 니즈들을 디지털화를 통해서 제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분명하게 경쟁력이 나눠진다. 그리고 제조, 경영, 비즈니스 모델 전 분야에 있어서 이 디지털 대전환은 교육적으로는 시급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다시 어떤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 또 요구가 되겠죠.
이런 어떤 피드백 구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이 구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지금은 물론 여러분들이 해운 항만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여러 갖춰야 될 것들을 하겠지만은 이 대학에서 물론 깨어있는 교수님들이 또 많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요새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해외 자료 중심으로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물론 또 아시다시피 요새 또 CC 즉 자막이 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하고 또 공부해야지만이 바로 여러분들의 경쟁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여러분들 바로 역량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을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디지털 대전환은 아까 보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 즉 뭡니까? 경제와 경영, 비즈니스, 산업적인 부분에 특별히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대전환도 4차 산업혁명의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대전환이 과연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4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초연결성, 초지능화, 요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연 이 산업이 과연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졌냐,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졌냐를 살펴보는 또 다른 2가지 척도는 바로 자율화. 이런 초연결성과 지능화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무인,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화를 넘어서 무인화가 되고 있는지, 자율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또 바로 이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 뭡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AI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해서 초지능화된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죠? 바로 예측을 해내는 미래를 예측해내고 지금 어떻죠? 바로 여러분들 아마존의 케이스들을 많이 들으셨죠? 거기서 주문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예, 그 인근에 GDC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물류 센터, 풀필먼트 센터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는 그러한 기술들은 바로 무엇이죠? 또 그것을 모델로 삼은 바로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스템들, 바로 알고리즘을 통한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바로 그 기업들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의 혁신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늘 4가지로 끝날 것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먼저 여러분들 조금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 아마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여러분들 디지털 대전환된 기업, 트랜스포메이션 된 기업은 바로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된 산업으로 변화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디지털 대전환을 또 밑에 여러 출처들은 제가 또 다 달아놨는데요. 이런 보고서들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택 씨가 쓴 2017 IT 메가 트렌드에서는요, 이 디지털 대전환을 3단계로 진화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바로 이제 우리가 1990년대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단계가 1단계였고요. 2단계는 이제 바로 이커머스 시대입니다. 새로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가 바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전략이 이제 마련이 되는 단계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2010년부터 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전환 단계가 이미 왔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3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2단계, 또 1단계에도 아직 머물러 있는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해외는 3.0, 그리고 지금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020년, 21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까지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것을 이제 4.0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해운 항만 물류 산업
국내에 있는 산업들은 과연 몇 단가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예. 아마 많은 점수를 주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또 문제는 모든 사람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해외나 물류 중에 뭐 3단계 이상으로 한 곳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있다고 치고, 예. 어쨌든 산업에 따라서 또 그 산업 안에서의 어떤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각 단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관련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전문 인력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은 또 어떻게 보면 그 각각의 어떤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또 어떤 관련된 지식을 가진 어떤 여러분과 같은 어, 그 첨단 인력들이 또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또 그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지털 이 대전환엔 또 이제 네 가지 단계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가속화된 디지털 이 대전환이 결국 데이터의 어떤 문제들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테슬라라고 하는 여러분 굴지의 지금 그 바로 기업이 왜 지금 그 다른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자동차 기업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결국 데이터입니다. 지금도 어떻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어, 그 테슬라에서 만든 자율주행 차량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 모여진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바로 테슬라의 어떤 어, 바로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AI라고 하는 어떤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핵심은 뭐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잘 얻어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다시금 그것들을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춘 기업이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고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지도 않는 기업들도 많은데다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면 디지털 대전환의 단계가 결론적으로는 모아진 수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더미 정보들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해내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내는 이런 4단계의 피드백 구조를 갖춘 바로 기업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이고요. 이 디지털 대전환의 기업들은 디바이스, 데이터, 서비스 간의 지속적인 어떤 융합이 일어나는 기업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의 특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의 어떤 다른 역량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의 진보에 있어서 데이터가 무한으로 증가하게 되고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성장과 컴퓨팅 파워의 무한 확장, 인공지능의 일상화가 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술 진보의 특징이라면 이러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통적인 경계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너지고 있고 기계의 능력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고 인간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히 데이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바로 우리들의 역할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와 인간과 기계의 역할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지만 또 이후의 사회에서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바는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잘 어울려서 즉 이제 여러분들의 동료가 사람이 될 가능성보다 로봇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로봇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예, 또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요. 현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이제 어떤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결합은 우리 해양에 있어서도 아마 똑같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추후에 좀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바로, 새로운 어떤 그 버스, 즉, 오션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어떤, 세계들이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우리 해양에서도 바로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좀 다른 우리 해양의 특성에 맞는 다른 어떤 솔루션들은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컴퓨팅, 즉 이제 어떤 기계적인 컴퓨팅에서 이제 우리의 감성까지도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고, 스마트 기술에 여러 스마트 기술들이 바로 이제 어떤 융복합, 그 기술들 간에서도 이제 경계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떤 기술 산업의 구조, 고용의 구조, 뭐 직무 역량의 구조의 직무 역량의 변화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또 여러분들이 취하는 여러 비즈니스 현장들의 변화들이 될 것입니다. 즉 고용 현장들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바로 높은 지능 정보 기술력과 양질의 데이터 이제 인프라가 이렇게 기술에서는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기술력과 인프라가 고품질 지능 정보 기술을 산업에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제공받은 산업은 어떻죠? 고용 구조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미 그러한 시대에 있지만은 어떻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요새 들으셨을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유연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지능화된 체계에서 또 어떻게 또 이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어떤 여러 뭐 착취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념적인 또 부분들을 일단은 벗어나서 이러한 어떤 산업과 그 기술의 변화들은 결국 사회에서의 어떤 고용의 어떤 변화들, 또 요구되는 인재상의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창의적인 감성적인 인재, 그리고 지능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핵심 인재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을 가진 기본적인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은 안타깝지만 오늘 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학교 교육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학교라는 경계 안에 있지만 그 경계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또 다양한 어떤 그 온라인을 사용해서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점,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는 좀 어려운 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 산업의 구조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좀 중복이면서 또 실질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떤 기술과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O2O,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 이건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지금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이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냐?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어떤 기성세대, 물론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또 젊은 축에 들어가지만은 저도 참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 스마트라고 하는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료도 벌써 뭐 옛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비즈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품종 소량의 어떤 그 생산 체계들로 바뀔 거라는 거죠. 특히 이번 아마 그 여러분들 지금 2021년 큰 이슈인 바로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고 하는 어떤 공급 체계의 어떤 붕괴는 아마 이러한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한 어떤 새로운 어떤 생산 체계에 대해서 또 요구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미 니쇼링이라는 현상이 심화가 되었는데 그것을 좀 더 아마 강화될 것이고, 이런 니쇼링이 가능했던 것도 결론적으로 뭐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인력 중심이 아닌, 실제 이런 기업들, 아까 GE부터 구글 이런 기업들의 다시 니쇼링한 기업 그 공장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 니쇼링을 한다고 해서 다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는 리쇼를 한 이유가 있죠. 이 기업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죠? 돌아와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자동화율이 80% 이상.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만들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런적으로는 뭐 로봇세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삶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한 첨단 기술들을 다룰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그런 로봇들과 코딩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일자리에 있어서도 약탈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준비하지 않은 바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떤 여러 기술적인 변화 동인입니다. 즉, 뭐 WEF라는 다보스 포럼, 옥스퍼드 대학, OCEDA, 뭐 G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기술들, 뭐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3D 프린팅, 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보이네요. 예,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첨단 기술들, 이 기술들은 뭐 여기서는 짧게 이렇게 했지만은 또 DHL이나 이런 기업들에서는요, 이 항만 물류에 대한 기술들을 아주 또 다양하게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그걸 자세하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또 준비하긴 했네요. 예, 바로 여기 물류 동향 데이터. 여기 지금 2016도 거를 가져왔는데 또 근래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기술의 변화들, 그 기술의 변화들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래서 여기는 바로 소셜 비즈니스 트렌드, 즉 사회 어떤 그 비즈니스의 어떤 트렌드에 해당이 되는 기술들, 그리고 어떤 그 테크놀로지 트렌드, 즉 기술적인 어떤 부분의 트렌드를 관계된 기술들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에 요 오른쪽 요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간을 가까이 갈수록 지금 현재 아주 실현 가능성, 지금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DHL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과연 나는 지금 있는 이 단계에서 어떤 기술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기술들을 좀 익힐 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관련된 기업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다양한 뭐 사이트를 통해서 익히거나 또는 그러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상급 학교에 이제 가시거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DPW라고 하는 아시죠? 예, 바로 두바이 포트 월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항만 운영사, 예, 글로벌 어, 뭡니까? 컨테이너 글로벌 터미널 GTO라고 하죠. 오퍼레이터인 바로 DP 월드에서는요. 항만 분야의 혁신적인 ICT 기술을 도입해서 현재의 저성장을 돌파하고 향후 스마트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 주요 핵심 기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스마트 항만을 주로 또 제가 연구한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핵심 기술,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해운 항만 물류의 또 핵심 기술일 수도 있겠죠. 로보틱스와 자동화, 자율주행차, IoT와 빅데이터, 시뮬레이션과 VR, 사이버 보안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좀 주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에 관심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나는 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기술이 혹시 있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과 비즈니스가 통해서 새로운 어떤 또 경쟁력 있는 또 민첩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인문계통 또 어떻게 보면 경상계통에 있다 할지라도 기술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또 그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한 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그런 기업에 못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이 ICT를 비롯한 이제 첨단 기술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 이제 과연 이제 고용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어떤 이러한 시대의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요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읽지 않겠지만 분명한 내용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과거 지향적인 사고와 과거 지향적 합리화를 가진, 즉 예전에 잘 나가던 어떤 많은 어떤 노동력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줄어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필요한 어떤 첨단 기술군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물론 안타까운 점은 감소분이 증가분보다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던 그 지식,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이걸 가지고 먹고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 시대에서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예전부터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되실 겁니다. 우리도 저도 대학에서 배웠고요. 아까 제가 일역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떻습니까? 현장에 와서 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예, 이런 특별히 이제 스마트 또 어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한 번만 배워서 대학에서 나오면 그것이 라이센스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다? 계속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맥킨지라는 세계적인 그 컨설팅사죠. 이 사에다가 2014년도에 미국 그 노동청에서는요,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통계청에서는 조사를 했냐면 미국 직업이 과연 얼마만큼 자동화가 될 것이냐, 그 임금에 따라서.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조금 그 해양 항만 물류 분야를 좀 뽑아왔습니다. 이것도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어떤 노동의 어떤 통계들을 정리를 하면서 과연 각각의 직군들의 어떤 이게 뭡니까? 시간당 임금이 어느 정도 되며 게다가 이 직종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자동화가 될 거냐는. 몇 가지를 뽑아보니까요. 선원의 같은 경우에 셀러젠, 마린, 오일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원 분야죠. 선원 분야는 뭐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임금도 줄어들게 20달러 정도니까요. 적은 이제 달러죠. 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죠? 자동화율이 89% 거의 90%. 즉 지금 현재 10명이 일하고 있다면 그중에 9명은 다 다른 직장을 가져야 된다. 한 명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물류 종사자에 해당이 되는 shipping, receiving and traffic clerk이라는 이 분야도 거의 80%. 예. 그 다음에 조선업 종사자 43%, 하역업, 항만에 있는 하역업 종사자는 39% 정도가 바로 뭐죠? 예. 이 금액도, 임금도 적은 데다가 자동화율도 다 30, 40%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요 위에 선원이나 물류 종사에 비해 적겠지만은 실제 그런 조선업이나 하역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높은 자동화율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제 WMU라고요. 세계 회사 대학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말미에 있는데요. ILO라고 하는 ITF라고 하는 세계 운송 노동 협회에서 바로 의뢰를 해서요. 이 트랜스포트 2040이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홈페이지 WMU라고 하는 세계 회사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ITF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2040년까지 스마트 해양물류 자동화의 가능성은 80% 이상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왼쪽이 이제 자동화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기존 있던 기기를 사용하는 요 분야들은 아시다시피 다 자동화가 됐다는 것은 다 로봇화가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컨테이너 크레인도 이제는 뭐죠? 바로 원격에서 조정이 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어떤 지시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로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0% 이상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조금 흥미로운 점은 어떤 뭐 도선사, 항해사 선장과 같은 특히 이제 뭐 이런 분야들은 좀 그 비율이 낮습니다. 즉 어떤 선원들의 어떤 자동화율은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기관사의 자동화 비율은 더 낮게 되죠. 지금 뭐 한 자릿수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 자동화율을 너무 낮게 잡았고요. 현재 직무의 이 가로축은 이제 현재 직무 자동화율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 20, 30% 되는 어떤 자동화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자동화되지 않고 아주 적은 수준의 어떤 자동화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 WMU가 너무 조금 그 해양 계통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조금 예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느끼는 바는 개론적으로 다른 어떤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바로 이런 그 회사 계통에 근무하는 선원들은 그렇게 자동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자동화하지 할 필요 없이 값싼 인력들을 해외에서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선박이 자율운항 선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추세에 가고 있지만은 또 실제 그 현장에서 또 다른 목소리는 뭡니까? 자동화를 할 필요, 자율주행의 되는 자율운항이 되는 선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전체 선박 운영비에 비해서 이미 선원에 대한 그 포션, 즉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굳이 값비싼 어떤 장비들을 넣어서 또 여러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는 자율주행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전망과 의견도 있습니다. 즉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동화율이 낮다고 해서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대전환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측면 보는 바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 제가 또 다른 어떤 그 발표장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리 뭐 대학이 또 똑같이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A 대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전에 뭐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승선학과를 나왔지만 이 승선학과 졸업생들이 예전에는 이제 승선을 하고 나면 뭐 조선업을 비롯해서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된 기술을 익혀서 어떤 그 타육상에 대한 업체들이나 또는 자영업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일련의 한 가지 어떤 그 추세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 체계들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승선도 쉽지가 않죠. 지금도 아마 더 심해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죠? 조선업이 지금 좀 좋아졌지만은 그 좋아지는 것이 얼마나 갈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사했을 때는 조선업 취업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육상이나 다 자영으로 가기 쉽지 않으니까 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트렌드 뭡니까? 바로 육상 생활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승선을 하게 되는. 그것이 꼭 나쁘다,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일자리의 추세들이 이제는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승선학과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똑같은 거죠. 예. 바로 이러한 어떤 기존적인 체계, 배 타고 가서 뭐 주요 메이저 뭐 선사 뭐 조선업이든 이런 데서 가서 좋은 월급 받다가 또 다른 어떤 어 그 육상 기업에 취업하는 이런 체계들이 깨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승선학과 졸업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즉 이 시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이제는 익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새로운 어떤 그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향상시킬 수 있는 루트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들이 바로 지금 언제입니까? 바로 이 대학 시절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배만 타는 연습으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승선을 위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기술들을 익혀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있는 해양대의 그런 여러 융복화된 그런 그 학과들의 그 또 커리큘럼의 변화들은 아주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더 그것이 박차를 가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과들도 아마 좀 변화가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다른 학문, 다른 어떤 분야, 특별히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취업의 어떤 그 루트들, 과거 지향적 합리화가 이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고 왔습니다. 뭐 일자리의 창출에 대해서 오늘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은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자명한 일인 겁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그 항만연수원에 있을 때 연구했던 분야입니다. 즉, 과연 스마트 항만이 도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만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 이거는 또 보는 시야와 또 어떤 그 추세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항만 내에서도 다양한 직종들이 있죠. 그 직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이, 각각의 보는 그 기관에 따라서는 56%, 45.7%. 즉 뭡니까? 절반 수준 이상은 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잃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없어지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좀 봤고요. 또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예, 그렇죠. 예, 바로 4차 산업혁명,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관된 바로 그러한 그 것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것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 여러분들 또 살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제가 오늘 디지털 뭐 대전환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이 강의는 정말 재미없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여러분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연구를 하게 된 또 계기는 저도 제 집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지금 이 준비를 시켜야 될 거냐라는 솔직히 개인적인 어떤 그 퀘스천에서 이 연구가 좀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입니다. 예,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드 스킬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여러분들 각각의 전공 학과에서 하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 실력 또는 전문 지식을 바로 뭐라 한다? 하드 스킬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하드 스킬만 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하드 스킬만 잘, 또 그 이전에는 뭐 우리가 전설처럼 들리는 말처럼 어떻죠? 예, 바로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예, 어딘지 이렇게 취업이 되는 시대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이제 그것들은 통하지 않죠. 바로 소프트 스킬까지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드 스킬도 즉 뭡니까? 여러분의 전공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변화에 대한 유연성, 다양한 기술의 활용 능력 및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십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뭡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 스킬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바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6년도에 그러한 그 소프트 스킬을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인지 역량, 체계적 능력,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뭐 컨텐츠, 뭐 공정, 사회적, 자원 관리, 기술적, 뭐 신체적까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이런 그 직무 역량이 규모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직무 역량이 요구되는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기존에 요구된 증가되는 수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직무 수요, 뭐 감소되는 직무 수요가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요. 이 밑에 부분, 즉 신체적이나 예전에 어떤 그런 그 하드 스킬적인 부분들은 줄어들게 되고요. 바로 뭡니까? 여러 소프트 스킬인 뭐 인지 체계적 문화, 복합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이 능력들은 많이 요구되는데 그 중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36%에 해당이 되는 바로 뭡니까? 복합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요구될 거라는 거죠. 이 복합 문제는 뭡니까? 이 한 문제가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문제들, 예,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뭡니까? 연결 초지능화입니다. 이러한 연결 지능화된 문제들이 터졌을 때는요. 각각의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각각의 것들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즉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 디지털 대전에 따른 여러 영향들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른 데서도 많이 보실 건데요. 이 정책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또 그 유력 또 대통령 후보가 1대 공약으로 지금 디지털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 혹자들은 디지털 대전환이 이미 우려먹는 거 아니냐, 이미 식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지금까지 제시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내용들이고,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 실제적인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성과들이 도출돼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이제 그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 내용을 봤고요. 그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회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과연 이제 지금 1시간하고도 훌쩍 지금 16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해외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처럼 각각의 산업의 특성에 맞게 그 산업을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 산업의 어떤 그 경쟁력, 그리고 산업의 어떤 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그 나라마다 특성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다는 것이 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은 슬라이드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제조업 혁신 3.0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 이후에는 더 많은 어떤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 정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산업에 이제 진출하시게 되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던 거죠. 예, 바로 뭡니까? 과연 이 기업이 디지털 대전환 기업이냐 아니냐, 또 이 기술이 디지털 대전환 기술이 맞냐 안 맞냐는 제가 네 단계 이야기해드렸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하며 지속적으로 최적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기업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례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고객 데이터 어떻습니까? 클릭하기도 전에 알고 있는 겁니다. 기업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사겠다. 예. 그것은 바로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기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구매 패턴이 분석이 되고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리즘을 말하는 바로 AI에서 예상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통과 물류 비용들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그 아마존의 어떤 체계들은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 쳐보시면 요새 많이 나오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참 좋네 이게 아니고요. 데이터 수집,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가치를 창출해내서 최적화를 가는 이 네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은 디지털 대전환 기업이고, 지금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마 주식이 더 올랐을 건데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예,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멘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멘스도 어떤 세계적인 어떤 공장, 스마트 팩토리 또 설비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각 설비마다 센서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 체계도 만들고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그래서 조립 공정 간의 어떤 가동 정보부터 시작해서 품질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어서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분석 제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죠? 공장 자동화가 불량률과 에너지 비용 등 각종 이제
공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에서 세계적인 또 기업인 GE에서 프레딕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항공기나 발전소에서 많이 쓰는 어떤 가스터빈에다가 센서를 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터빈이라고 하는 요 장비가 있는데요. 이거를 정비하는 방법은 따로 없죠. 시간이 돼서 정비하거나 또는 고장이 나거나. 그러나 이제는 어떻죠? 데이터가 어, 지속적으로 수집이 되고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영업이익도 극대화되고 또 관련 기업들은 작업 효율이 증대되어서 영업적 이익이 더 가는 이 서로서로 어떻게 보면은 윈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카터필라나 코마츠와 같은 이 어, 중장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그 기업들은 한 번에 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어떤 그 관심과 또 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이제 요 챕터 이후에 이제 다음 챕터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 지금 이 슬라이드는 조금 뭡니까? 국내 현황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도에 과연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들을 조사를 하니까 전체 기업 중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업체들은 물론 이건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를 했지만 어쨌든 전체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어떤 디지털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전체 100 중에 28.9%에 해당 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도 좀 나았던 것은 서울 또 경기 지역들은 40% 30%가 더 넘죠. 넘는데 저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범위는 그 비율이 너무나 낮은 겁니다. 부산의 경우에는요,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19.6%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즉, 이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이제 향후에 또 연구도 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부산에 있는 많은 해운 항만 물류 기업들이 의 현황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적으로 여러 전통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 해양에 있는 선박이나 기타 항만에 있는, 여러 기존 어떤 비즈니스 모델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들은 어떻죠? 어, 또 물론 뭐 그 산업의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자상거래를 활용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뭐 해양수도 부산을 저도 연구하고 있지만 이 부산 같은 경우 또 어, 많은 어떤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이 몰려 있는 이 부산의 어떤 그 상거래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은 우리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너무 적다라는 거. 뭐 이 이야기는 뭐 많이 드리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체 수의 증가의 어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요. 그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비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이러한 그 국내, 예, 또 부산에 떠 있는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의 어떤 비중들이 더 많이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해양 산업이 부산에서만 바로 한 35조 원 정도의 어떤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1차 산업, 2차 연관 산업에 다양한 어떤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점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다 영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혁신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기존적인 토양,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서 나아가는 여러 시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한계입니다. 물론 다양한 기업들이 본인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뭐 아까
단계를 설명드렸었죠. 3단계, 4단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 2단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고, 또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기회로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항만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스마트 해운 물류가 뭔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관도 되면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운 항만 물류의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하죠. 즉, 우리는 아직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는 이 스마트 선박, 항만, 운송수단, 해상 연결해주는 이제 통신 정도 수준, 즉 어떻게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 수준밖에는 지금 현재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수립한 이 디지털 스마트 이제 해운 물류 장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까지, 즉 뭡니까? 예, 여러 물류 주체 간의 어떤 정보가 연계되고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비즈니스적인 면까지도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황은 지금 있는 기존에 있던 어떤 해양 관련, 항만 물류 관련 인프라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류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스마트 물류 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5등급, 4등급, 3등급 하면서 나아가면서 어떻죠? 방향은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물류센터라는 한정점도 있지만은 조금 공장 관리 또는 그 스마트를 통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류 센터를 인증하는 체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측면들을 더 갖춰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들의 판단 수준, 우리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장의 어떤 한계들 때문에라도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 수준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조사와 다양한 연구들, 오늘 지금 1시간 반을 지금 이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아직 현장이 1.0, 2단계밖에 되지 않고 또 그런 어떤 산업들은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만, 문제는 계속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디지털 약탈자가 될 것인지, 이 기업이 디지털 희생양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이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으면 기존적으로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챕터가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기업이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솔루션이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료들은 해외 자료들, 해외 컨설팅 자료들이 좀 소개해 준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많은 좀 지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또 세계적인 리서치사인 포레스터에서는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리서치사들이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은 기업은 이제 이런 리서치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료인 거죠. 근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알고 있는 기업들, 물론 K땡이나 여러 S땡 같은 통신사들이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좀 다른 거는 이것을 연구를 제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올해 좀 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뵐 때는 좀 더 좀 향상된 자료들을 볼 건데,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 리서치사에서는요, 비즈니스 기술의
어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6가지 전략을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디지털 대전환을 당신 기업이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가치 생태계의 일부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해야 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장치도 제공을 해야 되고, 효율성보다는 이 내용이 중요하죠. 효율성,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다 보면 비즈니스 디지털화를 왜 합니까? 했을 때는 효율성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인 거죠. 디지털화를 통해서 뭔가 많이 벌어낼 것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이유는 민첩성 때문입니다. 이 민첩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이 비즈니스 환경과 비즈니스 어떤 수요들이 아주 빨리 변합니다. 그 변화함에 있어서 어떻게 빨리 민첩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 솔루션이 바로 뭐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저는 이 민첩성에 상당히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디지털 하는 이유를 단순히 생산성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습니다. 예. 그러나 민첩성, 지금같이 다양하게 변하는 이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민첩성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이렇게 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변화가 되겠죠. 예. 그리고 뭡니까? 신속한 고객 중심의 혁신. 즉, 고객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 변하는 고객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신속하게, 민첩하게 반응해 줘야 돼요. 이를 통해서 역동적 생태계를 통한 향상된 운영 기능이 제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통합적 경험의 디지털화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이유이기도 하자 전략이기도 합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AD 컨이라고 하는 이 컨설팅사에서도요. 지금 왼쪽 밑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방법은 단순히 뭡니까?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설치만 딱 하면 우리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 전략, 디지털 사업 모델, 오퍼레이션, 실행까지 이 4개의 영역을 특화된 이 프레임을 가지고 구성된 본인의 어떤 특허, 에디 커니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PC라고 명명이 된 이런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을 잡고 가야지만이 한 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이 된다는 것이고 이 각각의 영역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요 세부적인 내용에는요, 요 디지털 PC라고 하는 에디 커니가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에는요, 어, 퓨처 프로프 스트레이지라고 하는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과거 지향적인 어떤 과거 합리화적인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전략들을 재설정하고 디지털 사업의 모델을 새로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변화 동인에 기반한 사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립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며 디지털 비즈니스의 모델을 도출해서 포트폴리오를 정의하는 4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개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운영 모델 혁신 및 실행 역량 구축은 조직, 거버넌스, 프로세스, 리소스, 역량 이 모든 어떤 기업의 어떤 총체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어떤 강한 역량을 지닌 민첩한 군대대기가 없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 에디 커니가 설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멋지죠. 세부적인 내용은 솔직히 이제 그 컨설팅을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지금 밑에서 보시는 여러분 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은 이 팀이 붙어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붙어 있는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에디커니는 설계를 했고 이러한 설계 속에서 기업의 1부터 끝까지 다 바꾸는 즉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넘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는 솔루션들을 제공한다라는 것이고 향후에 우리 기업과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이 각각의 에디커니가 먼저 연구를 해서 설계했던 내용들과 같이 우리도 좀 더 세부적으로 단순히 일개 기업의 인원만, 돈만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아마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해운 항만 물류 산업에 좀 특화된 좀 그런 기술들 제공하는 여러분들 많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전환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또 다른 그 컨설팅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요, 이거를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전이라고 해요. 전이가 뭡니까? 여정이라는 거죠. 즉, 이 디지털 트랜스포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고 그냥 딱 바뀌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행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딱 가는 게 빨리 간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출발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디스럽션 이야기 했죠. 디지털 파괴, 즉,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을 붕괴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 과거 지향적인 무언 것들을 붕괴를 시키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잠재력이 뭔가를 먼저 교육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 및 우선순위를 합의하는 겁니다. 전략, 포부, 대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 어떤 디지털 혁신 기회들을 포착하고 통합적인 어떤 가치 사슬이나 조직도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디지털 전략의 개발, 그리고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죠. 여정의 어떤 자금, 그 다음에 중기적인 어떤 성공, 그리고 조직까지 이렇게 차차히 이렇게 변화시키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뜯어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가속화를 통해서, 예, 바로 중기적인 어떤 그 성공 모델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부터 해서 어떤 마케팅, 지속적인 실행력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어떤 회사의 기능과 공급망의 최적화,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왜냐하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도 어떤 기능 강화와 가속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혁신이 그 조직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전이의 표현과 딱 맞죠. 예. 다양한 또 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급해한 기업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돈만 들인 데도 실패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좀 체계적인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혼용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예.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딱 여러분 보이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예. 민첩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예. 그래서 조금 좀 세부적으로 좀 과연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또 국내 자료에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디지털 전환을 하는 방법은 바로 5가지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수립하고, 조직과 인재를 확보하며, 거버넌스 체계, 즉 뭡니까? 바로 협력 체계죠. 체계를 구축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혁신과 R&D를 추진하는 어떤 이 5가지가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특징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첫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딱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결국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제일 처음이 결국 비전 수립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최고 고위급 경영진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최고 경영진들이 예를 들어서 효율성만 따지고 생산성만 따지고 비용만 따지면 결코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CEO라고 하는 이 경영진, 또 뭐 우리나라에서 오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너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경영진들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론적으로는 첫 단추가 되고, 또 아주 중요한 어, 그 요소이기 때문에 1번에 비전 수립을 적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이나 인원들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분산, 공유, COE 집중한 모델이 있는데, 물론 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좀 고도화된, 또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그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각자 그 기업의 현재의 어떤 그 체계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인력들과 또 신규 인력들 간에,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 담당하는 것과,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실행해야 되는 이 부서 간의 어떤 관계들이 요 안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나 인재가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다양한 조직들은 뭐 COE라고 해서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전담하는 어떤 그 전담 조직, 그다음에 수장을 두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이 신설과뿐만 아니라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임원들만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출신들을 대거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굴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IT 기반, 뭐 굴지 IT 기업에서 근무했던 CEO나 COE나 CDO나 뭐 이런 어떤 표현을 가진 최고 임원을 데리고 와서 앉힙니다. 예. 왜냐? 이게 그냥 있던 인력들, 또 기존 인력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또 주요 기업들이 바로 디지털 기업 출신의 어떤 채용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첨단 IT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그 자체적으로도 좋고, 그 출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도 좀 진로들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거버넌스. 예. 예, 좀 힘드시죠? 좀 힘내십시오. 1시간 40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좀 지치실 때가 됐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즉,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즉 그런 어떤 상호 관리, 조정, 평가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지만 이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보는 것은 이제 나이키의 어떤 디지털 스포츠 부서의 거버넌스 체계인데요. 이미 나이키나 또 기타 뭐 아디다스부터 해서 이런 기업들은 이미 IT 기술이 전목이 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기업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디지털 스포츠와 관계된 부서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이 거버넌스들, 즉 평가 조직 정책 프로세스를 잘 갖추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한 번 만들어서 그냥 운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뭐 조직과 전혀 동떨어지게 뭐 옛날처럼 뭐 IT 뭐 전산 부서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어떤 실행 부서, 즉 보시다시피 R&D부터 해서 마케팅, 세일즈, 뭐 애프터 세일즈를 비롯한 각각의 부서의 상위에 보면 나이키 디지털 스포츠 디비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별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이 각자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 밀접한 거버넌스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뭐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화가 아닌 거고요. 바로 뭐 1단계부터 4단계 되어 있는데요. 방향성을 설정하고 우선순위 결정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해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최적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포트폴리오 만드는 이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도 또 좀 체계적인 어떤 비즈니스 그 개발, 그다음에 실행, 그리고 고도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거치는 이 과정들. 즉 오히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래 목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에 특화된 그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순환시키고 또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런 과정들을 각각이 거쳐서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혁신과 R&D. 즉 우리는 지금 보면은 R&D를 그냥 어떤 국책의 어떤 과제를 따거나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기존 부서와 좀 동떨어져 있거나, 또는 또 작은 기업들은 병행을 하는, 즉 R&D도 하고 또 뭐 영업도 하고 이런 어떤 체계들이 어떤 병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 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바로 R&D 어떤 기능들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노베이션 센터가 만들어져서 그 트렌드와 채널들과 이런 것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적인 첨단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이 뭐다? 뭐 기업 연구소라고 하는 R&D, 바로 그 비전 전략 센터들, 여기서는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주요 글로벌 리테일 업체들은 바로 이 이노베이션 센터들을 이미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R&D 센터를 하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핵심 부서가 결론적으로는 기업 연구소라고 하는 바로 R&D 이노베이션 센터가 되어야 되고요. 예. 예, 그러한 어떤 설명들이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 뭐 하진 않겠지만은 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better together 즉 뭡니까 더 향상된 어떤 그 체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걸음 모셨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예, 챕터입니다. 예, 저도 이 분야는 정말 어려우면서도 정말 재밌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뭐 한순간에 가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뭐 주로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뭐 디지털 대전환을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아직까지 국내에서 특히 해운 뭐 항만 물류 분야에 있어서는요,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분야는 여러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두 개를 합친다고 생산성이 늘지 않습니다. 작업 특히 이제 해운항공 물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100개 하겠다, 1000개 하겠다로 되는 게 아니죠.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고 적게 오면 또 적게 해야 돼요. 이런 불규칙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생기는 여러 법적인 또 책임의 문제들,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리고 어, 초연결성이 되면 될수록 생기는 문제죠. 바로 보안의 문제. 또 이종 간의 어떤 융합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 또 특별히 그 특수한 또 해운 항만 물류라는 환경에 접목하기 더 쉽지 않습니다. 육상에 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까 앞쪽에 살펴봤다시피 이미 영역이 깨졌고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소하는 기업들은 바로 디지털 약탈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융합적인 인재가 되어야 되지만 산업도 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굴지 기업들, 예, 리 스타트업의 기업과 합쳐서 인공지능 기술을 획득하고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신항의 80% 이상의 크레인을 납품한 ZMC와 같은 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해서 바로 자동화 터미널, 무인 자동화 터미널을 만드는 그런 파트너를 체결했고 지금 여러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이제 엔트워프 이제 항에서는요, 이 티타임 마이닝이라는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바로 콜라보레이션, 융복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율운행에 대한 선두주자에 있는 야라 중공업에서는 콩스버그나 칼마와 같은 굴지의 어떤 그 장비 업체들과 함께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이 한 개를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로 융복합해야 되고 그런 항만을 모르는 기업들은 항만에 와서 그 첨단 기술을 항만에 보급 또 해운 항만 부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서로 콜라보레이션 즉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가야지만이 결론적으로 우리 산업이 바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디지털 대전환을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다 잊어먹더라도 디지털 대전환은,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전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뛰어넘어서 비즈니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어떤 문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시장 지배력 높은 또 민첩한 그런 시장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기술들,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이 좀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여러분들 아까 하드 스킬 말씀드렸었죠. 전공 지식 여러분들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 지식 하드 스킬에 더 강해져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소프트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랭귀지,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즉 인간의 언어 여러분들 잘 하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이제는 한국어도 배워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즉 여러분들 세대 간에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가시면요. 여러 또 뭡니까? 다른 연령, 다른 문화, 다른 성을 가진 어, 사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고 그 특히 어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어를 새로 배워야 된다라는 또 즉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걸 새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바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언어들 측면을 여러분들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이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외국어는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바로 기계 언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것들은 이제 데이터이고요. 바로 로봇입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바로 시작조차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새 이야기하는 코딩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어떤 기계와 친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계가 만들어내는 바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슈와 또 어떻게 보면 당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를 하시는데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기계의 언어를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아마 학교에서도 다양한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기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이 장시간 이제 거의 2시간은 다행히 안 넘었습니다. 예, 1시간 5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디지털 대전환은 아까 뭐였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journey,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한 단계씩.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로 디지털 약탈자, 예, 좀 센 표현이긴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부지런히 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음에는 제가 현장에서 또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고,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또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